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한일 인문학 커뮤니케이션이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잘 원활하게 하려면 일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했었죠. 일본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일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일본 연구 방법론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면서 문화상대주의와 반문화상대주의를 아마 언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바라보는 방법 중에 문화상대주의적 입장도 있고 반문화상대주의적 입장도 있고, 또 거기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교하는 그 연구 방법도 있는데, 일본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는 최종적으로 가장 그 바람직한 게, 또 가장 뭐랄까 효과적인 게 비교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교 연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 그 다음에 반문화 상대주의적 입장, 이런 거는 어떤 주장들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은 어떤 인식에서 그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며, 반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은 또 어떤 인식과 어떤 입장에서 그 상대방의 문화를 바라보는지, 그 내용을 좀 그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그 문화 상대주의, 반문화 상대주의를 따로 얘기를 안 한 거는 바로 일본 연구 방법론 안에 그 이론적인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 물론 우리가 일본을 알아가는 데는 꼭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만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일본을 직접 체험하거나, 아니면 간접 체험하거나,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찾아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그동안 우리가 그 상대방의 문화를 어떻게 알아왔는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상대방의 문화를 알아왔으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알아왔는가, 이런 그 과거도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상대방의 문화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조금 되짚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이 문화를 연구하는 그 목적이 근대 이전과 그 다음에 근대 이후, 그러니까 현대가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기억을 떠올려 가면서 오늘 일본 연구를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우선 목차를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용어 정리가 나와 있어요. 용어 정리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수업에서 자주 쓰는 말들, 자주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어떤 용어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 그 용어 정리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끼리 쓰는 용어와 또 이 과목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그 쓰고 있는 그런 용어가 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하지만 그 용어 정리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의 약속으로 해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로는, 그래서 일본 연구 방법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는 그 반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비교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 PPT 자료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에서 첫 번째는 사회란, 두 번째는 문화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일본을 알아가는데 사회와 문화가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자, 일본을 알아간다는 건 일본 사회를 알아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본을 알아간다는 거는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뭐 그게 전통 문화든 현재 나타나는 문화든 그들의 문화를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일본을 알아간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에 그 사회, 문화에는 일본이라는 그런 용어도 포함되지만 그 안에는 일본인, 을 비롯해서 일본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란 뭔가, 문화란 뭔가에 대해서 우리끼리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할 텐데, 자, 1번 보면은 사회란 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의 집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회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 놓은 걸 아마도 뭐 언어학자라든지 사회학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쪽에서는 아마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것을 비웃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회를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의 집단이라는 몇 글자 안 되는 말로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바깥에서 다른 여러 그런 그 학문적인 분야에서 통용되는 그런 정의는 아니에요. 그런 정의는 아니지만 이 수업 안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사회라는 건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의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두기로 해요. 그러면 일본 사회는 일본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일본인들의 집단,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란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생활하는 인간 집단의 어떤 그런 생활 양식, 보여지는 생활 양식을 우리가 문화라고 해요. 문화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다라고 정의를 해 놓으면 아마 문화학자들이 다 웃을 수도 있어요. 웃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문화라는 용어도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정의를 해 놓도록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 일본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일본 문화란 일본인들의 집단에 일본에서 보여지는 일본인들의 생활 양식, 이게 바로 일본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을 알아간다는 건 일본 사회와 일본 문화를 알아간다는 것인데, 일본 사회는 일본인들의 어떤 공동생활하는 일본인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건 그런 일본인들의 집단에서 보여지는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문화라고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화라는 건 제가 마음대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정의해 놓은 게 아니라 여러 문화학자,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의 그 유력한 논리 이런 것들을 좀 총괄해서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아주 줄여서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용어로 정리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의의 근거는 타일러나 클라콘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문화란 어떤 것이다. 그들이 정의하는 문화란 어떤 것이다에 전부 다 이게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타일러가 어마어마한 책들을 썼죠. 문화에 대해서. 클라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장한 논리들 속에서 그 핵심적인 용어를 뽑아보니까 결국은 문화란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단하지만 이런 용어 정리, 사회란, 문화란, 또 일본 사회란, 일본 문화란 이런 걸 머릿속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활 양식이란 뭔가? 클라콘이나 타일러가 문화란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했는데, 그 생활 양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고 있는가? 한번 타일러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좀 잠깐 보면, 타일러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관습의 총체,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정의하면서 이게 생활 양식이라고 했어요.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 또 클라크온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외면적, 내면적인 생활 양식의 체계로서 어느 집단 또는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것, 이걸 이제 문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일러나 클라콘이 얘기한 이런 논리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생활 양식도 우리가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생활 양식을 한번 보면 인간이 어느 집단에 속하여 그 집단과의 관련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이루게 된 정신적, 물리적 소산.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나 물리적인 거나 보여지게 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양식이라고 한다고 하죠. 자, 여기서 정신적, 물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정신적인 거는 아까 클라콘이 얘기한 그 내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식이나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알고 있는 것, 지식이나 또 신앙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걸 알고 있죠. 신앙도 그들의 문화, 생활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술도 물론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술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그런 부분의 예술, 이것도 우리가 문화 속의 문화의 생활 양식, 문화로 얘기하는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도덕, 법률, 관습 이런 것도 정신적인, 내면적인 이런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물리적인 것. 클라콘이 얘기했듯이 내면적,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외면적, 내면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했는데, 아까 내면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외면적,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이제 외면적인 거가 되겠죠. 외면적인 거는 뭐가 있겠어요? 일본인들의 생활 양식이다. 그러면 일단 일본인들의 옷차림, 또 일본인들의 생김새, 또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마을, 그 다음에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소산이 되겠죠. 그래서 생활 양식이라는 건 이런 정신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모두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 사회, 일본 문화란 일본에서의 일본인 생활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일본에서의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일본인의 생활 양식이 꼭 일본이라는 그 지리적인 조건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이어야 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 편의상 여기에서는 그냥 일본에서라고는 써놨지만, 일본인이 다른 외국에 가서 보여주는 생활, 일본인 나름의 일본인의 독특한 그런 생활 양식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도 일본에서와 동등한 그런 범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일본 사회에서 일본 문화란 일본에서 일본인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일본 사회, 일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간단한 용어 정리가 가능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회, 일본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 일본을 알아가는 것이며, 또 일본을 잘 알 수 있을 때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일본을 알아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문화를 알아보는 기준이 되는 게, 과거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상대방의 문화를 봤었느냐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어요. 그게 바로 문화상대주의예요. 문화상대주의를 정의를 하면, 문화상대주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류의 문화는 일원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보는 견해나 관점, 이걸 바로 문화상대주의라고 하고 문화상대주의의 어떤 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상대주의가 그러면은 언제 등장했느냐? 우리 지난번에 첫 시간에서 잠깐 얘기를 했듯이 문화상대주의는 그 1945년 일본이 패전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뭐 전 지구상의 여러 국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쟁을 얘기한다면 아마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문화상대주의가 그 언급이 되고 주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상대방의 문화를 안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문화를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보지 않았었을 당시는 근대까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침략해서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문화를 연구를 했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반성을 하면서 그 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리가 문화를 우리의 입장, 자신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문화를 연구하고 봐야 한다라는 그런 그 인식들이 이제 점점점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문화상대주의예요. 그렇죠? 문화상대주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집단 간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주의가 전제가 되어야 함. 세 번째는 객관적 시각으로 봐야 함. 이렇게 이제 문화상대주의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집단 간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음. 이거는 뭐예요? 어느 나라나 아니면 어느 민족이 더 우수하다든지 아니면 더 열등하다든지 이런 우열은 존재하는 서로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우열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대주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상대주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는 상대주의가 뭐예요? 모든 진리나 가치는 상대적이라고 보는 학설 이런 게 상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라고 하면 상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가 있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뭐랄까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 밑에 나와 있네요.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 객관적 시각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봐야 함. 이런 것이 이제 그 문화상대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언제 문화상대주의가 주장이 되기 시작했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면, 그럼 왜 문화상대주의가 주장이 되기 시작했느냐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문화상대주의의 특징을 보면, 자, 요렇게 집단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문화상대주의가 주장이 됐고, 그 다음에 상대주의가 전제가 안 되었었고 또 객관적 시각으로 안 봤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반성의 의미로 문화상대주의가 이제 주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집단 간의 우열, 한국과 일본의 그런 관계의 경우를 보더라도 집단 간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음, 이걸 전제로 해서 상대방의 문화를 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을 침략하고 또 지배하고 통치할 때 그 자신의 문화, 일본의 문화를 한국의 조선의 문화에 이입시키려고, 아니면 조선의 고유의 문화를 말살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그런 정책들을 썼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한글을 말살시킨다던가, 그렇죠? 한글은 그 조선의 고유의,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예요, 언어 문화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일본어를 모국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동화 정책이죠.
요즘은 뭐 다문화를 다 인정을 해야 되고 다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일본의 문화가 조선의 문화보다 더 우수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조선의 문화, 특히 뭐 한글 이런 것들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또 그 조선 땅에서 없애려고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 아주 그 뭐랄까 적절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족보예요, 족보.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갖게 되고 또 일본 사람들이 뭐 어떤 그 구성원, 일본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일본인이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쵸?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메이지기가 들어서면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무사 계급이나 그 지도층에서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 평민들이나 평민 이하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가게의 식솔이라든지 어떤 집단의 한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그 명칭으로 불리웠어요. 근데 이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언제 있었다 그랬죠? 1868년.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근대라고 했었죠. 근데 아무튼 그 메이지기에 접어들면서 각각의 메이지기에 접어들면서 뭐가 없어졌느냐면 번이 없어졌어요. 번. 폐번치현이라고 해서 그 과거에는 각각의 행정구역을 번으로 나누었었는데 그 번이 없어지고 오늘날에 현을 둔 거예요. 그래서 폐번, 번은 없애고 치현, 현을 둔다 해서 폐번치현이 있었는데 그 현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 뭐 치바현, 무슨 사이타마현 그런 그 현으로 그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현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이러면서 각각 이제 번에 속해 있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을 각각의 그 개인으로 독립을 시키면서 이름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 특별한 뭐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그런 이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흔하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 조선에는 뭐가 있어요? 뭐 아무튼 개똥이든 새똥이든 각각의 이름이 다 있고, 그쵸? 누구를 칭하는 그런 이름이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는 족보라는 게 있었어요. 족보라는 게. 물론 한국 그 조선 사회에서도 평민 이하의 사람들은 뭐 족보를 가질 수도 없고 그랬었지만 어쨌든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그 지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양반 계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상인이라고 하더라도 부상의 경우 족보를 옛날에는 막 사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조선에 와 보니까 이런 족보라는 게 있더라. 근데 족보가 뭐냐면 사실 우리한테 요즘 우리 족보 없는 집이 있겠어요? 다 족보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든 자기의 그 뿌리, 근원을 찾아서 족보를 과거에 뭐 평민이었던 아니면 뭐 양반이었던 귀족층이었던 상관없이 요즘 현대인들은 다 이제 한국 사람이면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냥 누구나 다 있는 족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조선의 근간 뿌리를 흔들 수 없는 그 어떤 요소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 예를 들어 김해 김씨예요. 김해 김씨라고 한다면 어디 김해 김씨에다가 그 밑에 이름을 붙일 때는 이제 학렬이라고 해서 뭐 김경옥이다 하면 경자를 돌림자로 쓴다든지 밑에 옥자를 돌림자를 쓴다든지 해서 그 학렬에 따라서 돌림자를 쓰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김경옥이라고 한다면 제 사촌도 똑같이 저하고 같은 그 레벨의 그 위치에 족보상에 같은 위치에 있다면 김경자를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학렬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해 김씨의 몇 대 손이다. 나는 몇 번째 손자다. 몇 대 손이다. 근데 학렬을 뭐 김경을 쓴다. 경자를 이제 가운데 돌림자로 경자를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떻게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조선을 통치해서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치를 하면서 이 조선의 뿌리 이런 것들을 또 산산이 다 흩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어느 때가 되면 이 족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 족보를 두려워하고 빨리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맞지 않는, 그들에게는 없는 문화, 이런 족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창씨 개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없애야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도록, 일본 이름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가 이제 조선 한국 고유의 문화가 말살이 되고 그 다음에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식으로 동화가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성을 하면서 문화 상대주의를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라는 건 나의 문화가 이렇게 귀중하고 가치가 있듯이 너의 문화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화상대주의의 윤리관은 뭔가? 한번 문화상대주의의 윤리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기 자신이 속한 문화 이외의 다른 문화에 대하여는 그 어떤 가치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화상대주의의 윤리관이래요. 뭐 이 문화는 좋다, 나쁘다. 이 문화는 뭐 따라해야 된다, 아니다,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 문화는 긍정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 그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바로 문화상대주의가 갖는 윤리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뭐 면 종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어요. 그쵸? 소리를 내면서 먹고 오히려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게 그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 뭐 다른 여러 음식은 아니지만 특히 우동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면 종류를 먹을 때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많이 내서 먹어요. 근데 이런 게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아니 음식 먹을 때 매너도 모르나 왜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먹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습관은 좋지 않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면 종류를 뭐 이렇게 후루룩 후루룩 소리 내어서 먹는 건 자기가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다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런데다가 조금 더 더 깊숙이 얘기하면 이 음식을 제공해 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라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래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제 뭐 아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대부분 요걸 책을 또 내면서 요렇게 책을 써도 되나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우동이나 라면을 소리내서 먹는 게 오히려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소리를 내서 먹는 게 흉이 아니다. 또 어쩌면은 그런 예의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뭐 납득이 간다라고 하니까 부정은 하지 않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음식을 소리내서 먹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한국인의 음식 먹는 문화로 봤을 때는 그들의 소리내는 그런 문화가 좋다, 나쁘다. 우리는 별로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문화상대주의의 윤리관을 보면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판단해서는 안 된대요. 그 어떤 가치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런 그런 음식을 소리내서 먹는 그런 문화 좋다, 나쁘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만의 어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뭐 그 옷도 마찬가지죠. 뭐 한복이 더 좋다. 아니다. 기모노가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어, 한복은 뭐 불편하다. 또 기모노는 그런 편하냐? 뭐 서로 이제 기모노가 좋다, 한복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서의 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고 기모노는 또 일본의 전통 의상으로서의 그런 의상 문화의 가치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화상대주의의 윤리관에 어긋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상대주의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문화상대주의의 의의. 문화상대주의의 의의를 보면 첫 번째, 이문화 인식에 있어서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게 문화상대주의가 갖는 의의래요. 그렇죠? 다른 문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점에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는 데는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게 바로 문화상대주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미우월주의나 근대화 지상주의의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적을 해준 게 바로 문화상대주의가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구미우월주의라는 말, 그 다음에 근대화 지상주의라는 말, 뭐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 확 와닿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구미우월주의가 뭔가요? 구미우월주의라는 것은 구미라는 것은 이제 서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구미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구미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용어들은 조금 우리하고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 번역하는데 제가 번역을 하면서 적절한 뭐 번역어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있는 그냥 사실 그대로 웬만하면은 그 원어에서 그 변형을 시키지 않으려고 구미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우월주의는 그 서양 세계, 동양이 아닌 서양이 우월하다, 더 월등하다, 아니면은 더 우수하다, 이런 그런 인식을 구미우월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구미우월주의라는 게 과거에는 뭐 그랬죠, 그렇죠? 과거에는 서양의 어떤 그런 그 물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그 뭐 정신적인 거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양의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그 칭송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즘 뭐 서양의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명품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하는 거 보면 그 구미우월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났나? 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과거에 그 서양의 것은 모두 다 우월할 거라는 그런 이런 인식도 이제 그런 인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준 게 문화상대주의가 갖는 의의고, 그 다음에 근대화 지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근대화를 먼저 이룩한 나라가 가장 최고다, 우수하다, 뭐 그런 생각이 바로 이제 근대화 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근대화 지상주의, 구미우월주의 이런 거에 대한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준 게 바로 문화상대주의가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대화 지상주의를 생각을 해보면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찰, 인식의 대립, 그 다음에 갈등, 뭐 이런 거를 또 하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한국을 식민 통치하면서 그래도 너네들의 근대화는 일본에 의해서 이룩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주장들, 이런 주장, 너네들의 조선의 근대화 이런 것들은 일본이 아니었으면 조선은 근대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논리들도 사실은 근대화 지상주의의 하나의 그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들의 근대화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조선은 근대화를 이룰 수 없을까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동학혁명이라든지 갑오농민전쟁이죠. 동학혁명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갑오농민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오농민전쟁을 엮어놓은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조선에도 일본이 아니더라도 근대화를 충분히 스스로 일으켜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정확히 저는 다르게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상대주의가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를 정확히 보려면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 것도 바로 문화상대주의가 갖고 있는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존중을 하지 않으면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그냥 아주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으로 상대를 보면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선입견, 편견,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보면 결코 상대의 모든 어떤 그 진실된, 아니면 사실적인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상대를 볼 때 그 상대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상대를 볼 때 정확히 상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요 세 가지가 바로 문화상대주의가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대충 문화상대주의가 어떤 건지, 어떤 입장에서 무엇을 주장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대충 이제 알겠죠. 근데 이 문화상대주의가 그러면은 다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으로 보는 게 뭐 최선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나온 게 바로 반문화상대주의예요. 문화상대주의가 최선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문화상대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게 바로 반문화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화상대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고 뭐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런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납득할 수 있지만 뭐가 전제된다고 했었죠? 문화상대주의 윤리관을 보면 그 어떤 가치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어떤 가치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문화가 뭐 좋든 나쁘든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 과연 가치 판단이 그렇게 그릇된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요? 일본은 자기들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선의 그 문화를 이입시키려고 하고 조선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자기 문화로 동화시키려고 하고 했었죠. 그들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해를 입히거나 곤란하게 하거나 피해를 줬다면, 다른 문화에 어떤 나쁜 악영향을 미쳤다면 그 문화는 과연 비판을 안 받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리고 그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문화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요형 문화라는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왜 요철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요철이라는 모양을 여러분들 알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들쭉날쭉한 모양, 이게 이제 요철 모양이죠. 근데 일본은 요형 문화라고 해요. 요는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것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가진 그런 걸 이제 일본에서는 요형 문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담을 그릇이 있다는 얘기예요. 담을 그릇처럼 되어 있는
그런 그 네모난 표주박처럼 네모 있는 그 되인가요? 쌀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 쌀을 한 돼, 두 돼, 콩을 한 돼, 두 돼 될 때 이렇게 잴 때 그 재던 그 그릇을 여러분들 연상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요형 문화의 요자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건데 그 안으로 요자 안에 그런 게 뭔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런 전부 다 수용을 하는 그런 문화가 일본 문화라고 일본 고유의 문화라고 일본 사람들은 주장해요. 그래서 뭐 다 요형 문화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 요형적인 그런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요형 문화의 논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요형은 그런 쌀 되박 같은 그런 되 안에 뭔가가 자꾸 들어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넘치죠. 그쵸? 어느 순간 그 정량을 다 한다면 그 이상으로 막 거기에다가 뭔가를 물건을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겠죠? 넘쳐 흘러요. 넘쳐 흐르는 어떤 그 순간, 넘쳐 흐르는 모양, 또 넘쳐 흐르는 그런 과정, 이들은 바깥으로의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 일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수용만 하다가 그 수용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순간을 분출 아니면 진출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본은 요형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수용만을 하다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담고 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 차게 되면 그거를 한번 분출을 해서 넘쳐주는 흘러 넘치게 해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륙으로 진출을 하거나 대륙으로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 일본인이 가진 어떤 그런 문화적인 특징 때문이지 일본인이 뭐 다른 대륙 진출을 점령을 하고 침략을 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이해가 가나요? 저는 사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형 문화의 특징이 요형 문화적인 성향이 다른 문화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문화를 악영향을 준다면 그런 문화는 비판을 받고 어떤 다른 판단으로 인해서 다시 수정되어야 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반문화상대주의의 특징을 보면 문화상대주의를 일종의 허무주의로 비판을 하는 게 반문화상대주의라고 했죠. 이 허무주의라는 건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게 피해를 주던 악영향을 미치던 아무런 비판도 안 하면 그게 뭐냐? 그거는 허무주의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고 그 다음에 무규범성을 배제하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어떤 문화든 간에 서로 규범이 있어야 된다. 규범. 서로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존중은 괜찮지만 상대 문화에게 악영향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그런 그 무규범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서로 규범을 가지고 해를 끼치지 않는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 문화, 상대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다른 문화를 숙지한 후에 다른 문화를 알고 난 다음에는 문화상대주의에서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그 문화에 대한 비판, 판단,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니다.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문화에 대한 판단과 판단에 따르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상대주의인데 그 문화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요형 문화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요형 문화, 이 분출하는 습성을 가진 문화라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한 거지 너희들을 침략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은 그래 그럼 너네들은 요형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침략을 한 거구나. 우리는 많이 피해를 받았어도 너네들의 그런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인정 이러고 끝나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피해를 받은 만큼 뭐 되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는 그런 피해를 우리에게 끼치지 않도록 다시는 그들의 요형 문화가 그런 요소가
우리 다른 문화에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할 때 여기에서 판단에 따르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건 그거를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네들이 그런 다른 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다음에 피해를 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문화는 없애고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게 바로 판단에 따르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상대주의가 갖고 있는 허점, 그 다음에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 상대주의를 일종의 허무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끼리도 규범이 있어야 된다. 그럼 무규범성을 배제해야 된다. 무규범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책들이 아니라 외국 서적들을 번역을 하면서 그대로 그 용어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무규범성을 배제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규범이 있어야, 거꾸로 얘기하면 규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다른 문화를 해하거나 다른 문화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는 안 된다. 그런 문화여서는 안 된다. 문화 간의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문화에 대해서 옳고 그름, 그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 고유의 그런 성향이 다른 문화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다음에 비판을 받아서 수정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반문화 상대주의가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반문화 상대주의에서 주장하는 윤리관도 있어요. 문화 상대주의의 윤리관이 있는 것처럼 반문화 상대주의의 윤리관도 한번 보면, 이제 인류 보편적 입장에서 상대 문화에 대한 인도주의적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아까 상대 문화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그런 문화들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도 기준이 없이 비판을 받아서는 안 돼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면 인류 보편적 입장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A라는 국가의 A라는 사회의 문화가 비판을 받으려면 상대방인 B라는 문화, B라는 그 국가 사회 아니면 B라는 문화에게서만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A라는 문화가 만약에 비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입장, B뿐만이 아니라 B를 포함한 인류의 보편적 모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상대 문화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그런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판단이라는 건 이 문화가 옳고 그르다, 또 지향해야 된다, 아니면 지향해야 된다. 이런 판단은 인류 보편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 인도주의적인 그런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반문화 상대주의가 얘기하는 윤리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문화 상대주의가 갖는 의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반문화 상대주의가 갖는 의의는 문화 상대주의가 과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에 반문화 상대주의가 갖는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문화 상대주의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게 최상일 것 같고 그랬었는데, 반문화 상대주의는 객관적 입장에서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것만이 최상이 아니다.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의 그런 그 허점, 문화 상대주의가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해준 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고, 그런 문화 상대주의가 과연 최선인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수정을 요구한 게 바로 반문화 상대주의가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 반문화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인식에서 어떤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렇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그 문화상대주의라든지 반문화상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게 왜였죠? 일본의 문화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일본의 사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걸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방법도 있다. 또 반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본 거죠. 또 이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일본을 바라보는 방법에는 직접 가서 일본인들과 함께 살아보는 그런 직접 체험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달달달달 그냥 이렇게 암기하듯이 일본은 이렇다더라 해서 문헌을 통해서 체험하는 알아보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뭐 직접 가거나 뭐 이러진 않지만 일본인들을 친구로 두면서 일본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알아내는 그런 또 그들을 통해서 알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는 이제 다른 상대방의 이 문화를 우리와 다른 문화를 알아볼 때 기준이 되는 것, 방법의 그 기준이 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문화상대주의와 반문화상대주의를 소개를 했는데, 자, 일본은 여기에 더해서 일본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첫 번째 문화상대주의적 입장과 두 번째 반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양국의 문화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일단은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일본을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근데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 요즘 많이 가져요. 그쵸? 뭐 물론 한일 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 편견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일본 사회를 바라보는 이런 그런 측면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견, 이런 것을 가지고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런 식민 통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우리한테 이런 그 강제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일본을 볼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대로의 문화, 그 문화의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보고 해야 돼요. 그게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일본을 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 성문화, 일본의 성문화. 나중에 또 혹시 일본의 성문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일본의 성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일본의 성문화는 외설적이다. 또 아무튼 비교육적이다. 굉장히 난잡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의 성문화는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이런 범위까지 다 노출하고 드러낸다는 그런 점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들은 성 자체를 터부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런 과거에 성을 옛날에 그 조선시대부터 성을 터부시하는, 특히 여성이 성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면 그걸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 한국 사회가 성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게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을 있는 그대로 자연적인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을 미화하는 그런 그 인식들, 그런 관습들, 이런 관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성을 미화하고 성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아니면 아주 비교육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성문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일본을 막 좀 약간 뭐랄까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겠죠. 근데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그런 성문화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성을 미화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 그들의 표현은 그렇게 부정적이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반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도 일본의 문화를 봐야 돼요. 만약에 그들의 문화가 다른 문화, 우리 그 한일 관계 일제 강점기 때 한일 관계를 보면 그 반문화 상대주의가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반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그들이 한 문화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어떤 오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수정을 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수정을 당연히 요구를 하고 하는 게 바로 반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 반문화 상대주의적 입장 이런 입장들을 다 함께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게 플러스가 되어야 되느냐면 여기 이 3번에 나타난 것처럼 비교 연구를 해야 된다.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이 일본을 정확히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비교 연구란 뭐냐면 봐봐요. 비교란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 관한 연구는 한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봅시다.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른 거, 다른 것 같으면서 같은 거. 요렇게 서로 유사하거나 아니면 그런 좀 그런 헷갈릴 수 있는 비슷한 문화권 안에 있는 그런 문화일수록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어떤 부분이 같은지를 아주 섬세하게 알아낼 수 있는 알아낼 수 있어요.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비교는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그렇게 비교 연구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미국하고를 볼 때 비교 연구는 그렇게 아주 썩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문화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해보지 않아도 그냥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다, 한국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비슷한 같은 문화권 안에 비슷한 문화권 안에 있는 그런 문화들은 두 문화를 놓고 아주 세세하게 비교를 해 볼수록 그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점이 또 딱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문화는 비교해서 우리 문화와 비교해서 볼수록 그 진가와 묘미가 더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문화를 보는 일본을 연구를 하는 일본 사회를 보는 이런 우리가 일본을 아는 그런 방법 가운데 최상의 방법이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 반문화 상대주의적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만 그것을 고려한 것에 플러스해서 어떤 게 같은지 어떤 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는 그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같은 거 같으면서도 다른 거 이런 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젓가락 문화다. 젓가락. 우리나라는 뭘 쓰죠? 젓가락을 금속 젓가락을 쓰죠.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다, 같은 젓가락 문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좀 달라요. 일본은 무슨 젓가락을 써요? 일본은 나무 젓가락을 써요. 우리나라는 무슨 젓가락을 쓰죠? 우리나라는 금속 종류를 쓴 이런 금속의 그런 젓가락을 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젓가락을 쓰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워해요. 왜냐하면 금속은 이제 열 전도율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뜨거워지거나 금방 차가워지죠. 그래서 뜨거운 거를 집을 때
굉장히 그 뭐랄까 젓가락이 뜨거워서 손도 뜨거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염려를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렇게 어떻게 금속으로 된 젓가락을 쓰지 하고 의아해하면서 놀라워해요. 그 다음에 잘 미끄러진대요. 금속 젓가락을 일본 사람들은 잘 못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젓가락을 잘 이렇게 사용하는 게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나무로 된 젓가락을 쓰기 때문에 뭘 집을 때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금속 젓가락은 어때요? 잘 미끄러지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금속 젓가락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 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젓가락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같아요. 그렇죠? 같은데 같은 것 같으면서도 어느 부분이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뭘 쓰죠? 나무 젓가락을 쓰고 한국에서는 뭐 금속으로 된 젓가락을 쓰고 이게 뭐 스테인레스라고 하나요? 스텐이건 아니면 뭐 노젓가락이건 뭐 아무튼 은젓가락이건 금속으로 된 젓가락을 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예를 하나 들었고 또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게 뭐가 있죠?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일본어, 한국어 굉장히 달라요. 그쵸? 굉장히 달라서 말을 하면 언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뭐가 같아요? 한자라는 게 같아요. 그래서 글씨를 써놓고 한자를 알면 대부분 그 한자로 이런 뜻인가? 라고 뜻을 알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건 언어,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다른데 그렇다고 그게 통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자로는 다 뜻이 이제 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부분을 그런 곳에서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조금 그 유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국인의 유전자하고 일본인의 유전자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죠. 한국인은 한국인이고 일본인은 일본인이에요. 근데 그 유전자도 보면 굉장히 다를 것 같지만 한국인은 한국인, 일본인은 일본인 이렇게 각각 다를 것 같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일본의 오키나와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일치하는 유전자가 70%래요. 그런데 일본의 오키나와 사람들과 일본 본토의 사람들이 갖는 유전자의 의 성향은 30%만 일치한대요. 이거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본 사람인데 유전자 검사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보면 또 유전자 검사를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유전자 검사에서 한국 사람들과 오키나와 사람들과 70%가 일치한다는 건 그럼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대변해주는 그런 이제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희한한 게 아무튼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아니냐 이런 설까지 나올 정도로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본토 사람들은 하고는 30% 정도밖에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하고는 70%가 그런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부분도 대표적으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그런 하나의 예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저하고 일본을 연구해 나갈 때 어떻게 본다?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과 반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으로서 일본을 보지만 또 거기에 플러스 일본은 이런데 한국은 어떨까? 또 한국은 이런데 일본은 어떨까?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일본을 관찰하고 보는 게 일본을 제대로 또 사실적으로 또 아주 소상히 세세히 배워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잘 소통이 안 되고 요즘처럼 이렇게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정말 뭐 더 이상 이럴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아주 근절이라도 할 듯이 이렇게 서로 갈등 속에 있는데 이런 것도 서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원활하게 잘 할 수만 있다면 또
언제든 또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잘 소통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일본을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일본인에 대해서 제가 또 PPT 자료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아마도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영상 원격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또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일본인의 특징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